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서로 같은 호적에 있거나,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거나, 혹은 서로 같은 집에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제 가족 형태는 많이 달라지거든요. 사업가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였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저는 저희 집안의 첫 아들이라 많은 가족에게 예쁨을 받고 살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사업을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며 어릴 때부터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어요. 호탕한 성격의 아버지는 어디를 가든 사람이 따르고 시원시원한 성격과 화려한 언변, 그리고 돈까지 잘 쓰는 면모에 늘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분이었어요. 늘 어디서든 좋은 분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의 아버지는 언제나 멋지고 재밌고 유쾌한 분이었지만 집에서의 아버지 모습은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식당 일을 하던 어머니를 쫓아 1년 열애 끝에 결혼하셨다는 아버지는 분명 사랑해서 어머니와 결혼을 하셨던 건데 사랑은 어느새 미움과 증오로 변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날부터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언과 협박, 폭력 속에 매일 시들어갔어요. 부모님도 가족도 없이 자랐던 어머니는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어디 하나 하소연할 곳도 기대거나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매맞고 험한 소리를 들어도 시원하게 뒷담화 할 곳조차 우리 딸한테 왜 그러냐며 소리칠 부모님조차 없다는 것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세상에 오롯이 혼자인 것 같은 그 기분을 저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인 저만은 예뻐하셨을 것 같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저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때쯤부터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줄곧 아버지에게 폭언을 들으며 혼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고개만 떨구는 저에게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나이가 사업을 하려면 배짱이 있어야지. 너 그렇게 살아서 어디 가서 뭘 하겠냐? 부끄러움 많고 소심한 저를 아버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억지로 사람들 앞에서 세워두고 인사도 시키고 노래도 불러보라고 시켜보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어요. 몸이 허약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또래보다 마른 저를 태권도 학원에도 보내보셨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점도 없었습니다. 스피치 학원에도 보내보고 웅변 대회에도 나가게 해보았지만 여전히 저는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엄포에 눌려 날마다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혼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아버지가 싫어하시려나? 이렇게 말하면 또 혼날 텐데. 대체 나는 왜 이렇게 내성적일까? 아버지 말처럼 내가 어디 하나 모자라거나 멍청한 걸까? 저 역시 아버지에게 혼나는 게 무서워 나름의 노력을 계속해 나갔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잔뜩 혼이 나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늘 어머니였습니다. 집에서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똑바로 못해서 이게 다 네가 저 모양으로 키운 탓이지. 저는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늘 매를 맞는 것 같아 더욱 슬프고 무섭고 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곁에 계시는 게 늘 두려웠어요. 오히려 약속 때문에 집에 들어오시지 않거나 출장을 가실 때면 그제야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께 맞고 살지 않는 저 역시도 그랬는데 어머니는 오죽하셨을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늘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버지에게 혼이 날 때마다 저를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얼굴로 늘 울고 있는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죠.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너에게 거는 기대가 크셔서 그런 거야. 아버지도 너를 많이 사랑하셔. 네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아니? 다만 사랑의 방식이 남들보다 조금 더 거칠 뿐이란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람은 각자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사람들은 성격도 모두 제각각이지. 우리 아들은 부끄럽고 수줍음이 많지만 그래도 세심하고 다정하고 또 아주 똑똑하잖니.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한글을 다 뗀 아이는 이 동네에서도 너뿐이란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렴. 사랑하는 아들. 엄마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지?
그나마 저를 위로해주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저 역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버티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폭행은 더욱 심해졌어요. 사업 때문이라는 핑계로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여자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오히려 역정을 내셨어요.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남편이랑 살려면 그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거라며. 네가 내조를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그러겠냐고 하면서요. 가진 것도 없이 내 아들 돈이나 쓰고 있으면서 왜 남자 하는 일에 끼어드냐며 오히려 어머니를 혼내셨어요. 어머니는 오랜 시간을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은 참지 못하는 날이 왔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께서는 결국 편지 한 장을 두고 짐을 싸서 나가셨어요. 편지에는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집과 일자리를 구하고 꼭 저를 데리러 올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를 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떠난 건 저에게 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어머니 역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나도 같이 데려가지. 나도 아버지랑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들며 어머니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괴롭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이야기를 믿고 기다렸어요. 곧 오실 거야. 조금만 있으면 나를 데리러 오시겠지. 내일은 하면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내일은 어머니가 찾아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혹시 학교 앞으로 어머니가 저를 데려가시려고 기다리지는 않을까.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저를 찾으실 때면 어머니께서 나를 데리러 오셨나 하면서 기대하기도 했어요. 어머니께서 혹시 사고라도 당하신 걸까? 아프기라도 하셔서 나를 못 데리러 오시는 걸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던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망은 미움과 원망으로 이어졌죠. 거기서 시간이 더 흐르자 저는 어머니를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잊으려 했습니다. 성격은 조금 내성적이었지만 머리가 좋았던 저는 줄곧 공부를 잘했어요.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공부한 것도 있어요. 공부까지 못하면 정말 더 혼나겠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떠난 이후 거의 홀로 지내다시피 했을 때 할머니께서 자주 찾아오시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홀로 남은 저에게는 그나마 친한 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어머니랑도 나이대가 비슷했기에 유독 친하게 지냈던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저를 참 잘 챙겨주셨어요. 반찬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고 제 생일날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사주기도 하셨거든요.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마다 저를 자기 아들과 똑같이 챙겨주셨어요. 그 친구랑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함께 진학했어요. 그나마 그 친구와 어머니가 저를 많이 챙겨준 덕분에 어머니가 떠나고 외롭고 힘들었던 상황을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의 물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대학 원서를 쓰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제가 원하는 학과로 지원을 했죠. 제가 다른 학과에 지원한 것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뜻도 따르지 않는 아들에게는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며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저는 수능이 끝나자마자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어머니께서 얼마 뒤 저를 집으로 불러 입학금과 등록금으로 쓰라며 돈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돈을 감히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부담되면 나중에라도 천천히 갚으라며 당장 급하게 필요하니 쓰고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당장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하기에 지금 하는 아르바이트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꼭 갚겠다고 이야기하며 돈을 받았어요. 가까스로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기숙사 비용을 내고 저는 서울로 상경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가자마자 저는 다음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근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집에서 곱게만 자랐기에 처음으로 하는 노가다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며 체력을 쓸 일을 한 적은 없었기에 혼도 참 많이 났죠. 그래도 그때 현장에서 일하면서 얻은 땀과 경험은 제 삶에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힘은 들었어도 그 덕분인지 밥도 더 잘 먹고 근육도 얻었거든요. 제가 군입대를 하는 날에도 아버지는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입대했다는 이야기를 분명 들으셨을 텐데 아버지에게 저는 더 이상 없는 자식과 다름없었죠. 전역 후 다시 복학했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술을 드시고 운전하시다가 가드레일을 벗어나 추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유일한 가족이자 아들이었기에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3일 동안 장례식에서 자리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참 슬프고 씁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소유의 재산들은 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집과 차, 그동안 모아둔 돈들과 보험금이었어요. 회사는 제가 운영하고 싶은 뜻도 없었고 회사에 관련된 일을 처리할 만한 역량도 되지 않았기에 아버지의 일을 돕던 오래 알고 지내던 분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 덕분에 저는 등록금을 낼 수 있었어요. 당장 큰 돈과 재산이 생겨서 기쁘다기보다 저는 그저 무사히 졸업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였습니다. 방학하고 저는 본가로 내려왔어요. 그동안은 아버지가 무서워 내려오지 못하고 늘 자취방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어릴 때부터 살던 그 집으로 언제든 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저를 많이 챙겨주시던 친구 어머니께 인사도 드리고 전에 빌려주셨던 등록금도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필요 없다고 받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제 고집에 못 이겨 마지못해 돈을 받으셨죠. 오랜만에 찾아온 본집은 제가 떠날 때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동안 집에 자주 오지 않으셨는지 집에서는 오랫동안 비워진 듯한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유품도 정리할 겸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창고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찾았습니다. 버릴 서류들과 남겨둬야 할 것들을 한참 분리하는데 한 파일 안에 부모님의 이혼 서류가 보였습니다. 서류를 꺼내보자 그 안에는 부모님의 이혼 서류와 함께 또 다른 서류가 발견되었어요. 출생신고서와 유전자 검사,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와 각서들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 눈앞이 아찔하고 어지러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다시 서류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서류에 의하면 저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출생일을 보니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신 이후더군요. 아마도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셨을 때 임신 중이었나 봅니다. 이혼 후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셨는지 유전자 검사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와 각서까지 있었습니다. 각서는 또 한 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머니께서 아이에 대해 양육비를 비롯해 어떤 돈도 아버지께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아들인 저와 2번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다 무슨 내용이지? 믿을 수 없고 혼란스러웠어요. 저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셨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나가보니 거기에는 저희 친어머니께서 서 계셨어요. 중학교 때 집을 나간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제 어머니가 말입니다. 저는 이게 대체 꿈인가 현실인가 믿을 수가 없어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아들, 오랜만이구나. 어머니는 머쓱한 표정으로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여기는 왜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미웠던 마음이 뒤섞여서인지 저는 날카롭게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너무 불쑥 찾아왔지? 미안하다. 너랑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네가 보고 싶어서 내 멋대로 행동해버렸구나. 너는 나를 만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어머니께서는 다시 걸음을 돌려 떠나시려고 했어요.
저는 우선 어머니를 불러 세워 집 안으로 들어와 이야기하자고 말씀드렸죠. 딱히 드릴 게 없어서 급하게 물이라도 떠서 어머니 앞에 놓아드리고 저희는 거의 10여 년 만에 마침내 다시 그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혹시 꿈은 아닐까? 제 허벅지를 몰래 꼬집어 보았지만 아픈 것을 보니 꿈은 아니었어요. 오래전 저를 두고 떠난 어머니께서, 한동안 매일같이 제가 기다렸던 그 어머니께서 진짜로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요. 오랜만에 본 어머니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안색도 너무 어둡고 온몸에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눈밑도 퀭하고 옷은 깔끔하게 세탁은 되어 있었지만 원단이 많이 얇아지고 낡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식 버리고 가서 잘 살기라도 하지. 왜 얼굴도 행색도 저렇게 안 좋은 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 또 울컥 화가 나더라고요. 미안하다. 너한테는 몇 번을 말해도 미안하다는 말이 우선이겠구나. 어머니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제 앞에 놓인 물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집을 나갔으니 말이야. 그렇다고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너를 버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너희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었고 너 역시도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해서 네 아빠와 이혼하고 너랑 둘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단다. 그런데 안 그러셨잖아요. 맞아. 몇 번이나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지만 네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더구나. 내가 혹시라도 너한테 연락하거나 너를 만나려고 하면 너 역시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 엄마는 그게 무서웠다. 혹시나 네가 해코지 당할까봐. 알아. 이것도 다 변명처럼 들릴 거라는 걸. 나도 몇 번이나 생각했단다. 네 아빠가 아무리 협박하고 나를 괴롭혔어도 조금만 더 버틸걸. 아니면 너를 어떻게든 내가 데리고 올걸. 차라리 고생하더라도 같이 도망가자고 할걸.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그때는 내 짧은 생각에 비록 그런 아버지지만 좋은 집에서 아버지 지원받으면서 지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너한테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라도 봤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그때는 그게 너를 위한 선택인 줄 알았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 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혹시 아버지 재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또다시 가시가 돋친 말투로 물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런 거 정말 아니라고.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면서요.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무서워서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오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용기를 내실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보시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찬찬히 훑어보고는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꼭 한번 저를 다시 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어머니가 찾아왔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오랜만에 친구 집으로 가자 어머니께서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너희 엄마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찾아왔다는 이야기 듣고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 사실 그동안 너희 어머니, 나를 통해서 계속 네 소식을 듣고 계셨어. 아주머니께서는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신 날부터 최근까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집을 떠난 이후 저랑 살 집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셨고 한 식당에 취직하여 저랑 같이 살 방 하나가 딸린 집을 구하셨어요. 평수도 작고 오래된 집이라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서운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둘이서 살 생각에 무척 행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저를 데려가려는 사실을 아시고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절대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혹시나 저를 데려간다면 양육비는커녕 호적에서 저를 파내고 물려받을 유산도 한 푼도 없이 쫓아내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애써 구한 집을 찾아와 어머니가 미리 꾸며둔 제 방을 다 부순 다음 혹시나 저를 데려온다면 아들이고 뭐고 저 역시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하실까봐 너무 두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성인이라도 되면 데려가려고 기다리셨다더라고요. 그동안 아주머니께서 챙겨주셨던 반찬들이나 제 생일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선물은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챙겨주셨던 거였어요. 아주머니를 통해 저에게 전달해 주시던 거였죠. 멀리서 제 하굣길이나 등굣길을 본 적도 꽤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아주머니께서 주셨던 등록금과 입학금 역시도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모아둔 돈을 주셨던 거였어요. 그럼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왜 안 찾아오신 거예요? 아주머니께서는 제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그러더니 다시 이야기하셨죠. 그건 말이지. 사실 이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너희 엄마가 이야기했는데 이 이유를 모르면 너랑 엄마 사이의 오해도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구나. 그리고 너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나을 것 같네. 사실 너희 엄마 지금 가난 말기야. 시한부라서 치료도 못하고 얼마 전에 집으로 돌아왔어. 네가 대학 입학하고 너랑 같이 사는 날만 꿈꾸고 있었는데 본인이 아픈 걸 알게 됐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힘들게만 산 사람한테 너랑 같이 살려면 돈 모아야 한다고 식당 일에 녹즙 배달, 전단 아르바이트, 마트 캐셔 안 해본 일이 없어. 그날만 꿈꾸며 살았는데 너 대학 가고 얼마 안 되어서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처음에는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버텼는데 퇴원하고 다음에 검사했는데 급작스럽게 전이가 심하게 됐다더구나. 이번에는 도저히 치료도 수술도 답이 없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눈 감기 전에 너를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찾아간 거야. 이제 네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죽기 전 소원이라고 너랑 만나는 게. 그래서 용기 내서 찾아가셨던 거야. 아주머니께 들은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아. 그냥 이혼하고 힘들게 살아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기 전에 상황이셔서 그랬던 거였다니.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그날 어머니께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게 너무 죄송해지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께 혹시 어머니 연락처를 알고 계시는지 여쭤봤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받아 어머니께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1시간 거리에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 만나면 그날 물어보지 못했던 여동생의 이야기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고 그곳으로 찾아가니 먼저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두운 낯빛에 퀭한 눈밑,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손가락으로 제가 오기 전 몇 번이나 창문에 비친 자신을 보며 머리와 옷을 매만지셨어요. 잔뜩 긴장한 표정의 어머니를 보며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애써 마음을 추스르고 목을 한번 가다듬은 다음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바짝 마른 입술로 먼저 연락해줘서 너무 기뻤다며 웃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왜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원망과 미안함이 섞인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알아봐서 좋을 것 없다고 괜히 제 마음만 힘들게 할 거 그냥 차라리 자기를 미워하면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그동안 저라도 먼저 어머니를 찾아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을 좀 추스르고 나서 저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에게 여동생이 있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니?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서류를 봤어요. 두 분 이혼 서류랑 친자 확인 결과랑 각서도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서 저랑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쓰신 각서도 봤어요. 그걸 본 이후라 어머니께 더 까칠했던 것 같아요. 그럴만도 하지. 사실은 네 아버지랑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이 아이를 낳아도 되는 걸까? 너 하나도 제대로 키우지 못했는데 내가 감히 또 엄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네 아버지가 미워서 낳기를 고민하기도 했다. 그렇게 이 아이를 낳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팡질팡하는 사이 점점 시간은 지나고 병원에 가서 아이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차마 지우겠다는 생각은 더 이상 못하겠더구나. 그래, 지금보다는 조금 더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너랑 그 아이 둘 다 어떻게든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는데
이혼한 지 300일이 되지 않으면 전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이가 등록된다고 하더구나. 아이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도 공동으로 되고, 나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남편이 그 사실에 동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네 아빠에게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세상에 완전한 비밀은 없다고 하나 보다 싶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자기랑 이혼 후에 낳은 자식이 자기 자식인지 어떻게 하냐며 화를 내더구나. 친자 검사를 해보자고 하길래 했지. 하지만 좋든 싫든 그 아이는 네 아버지의 아이였어. 결과를 보고도 네 아버지는 여전히 자기 자식으로 키울 마음이 없다고 했다. 더군다나 아들도 아니고 어디 딸을 낳아왔냐며 자기는 절대 못 키운다고 화를 내더구나. 너희 아버지답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잘 됐다고, 나 혼자 키울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내 아버지는 그럼 자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하는 대신 다시는 너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더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딸을 데리고 가서 다시는 찾을 수 없게 어디 보육원에 버릴 거라고. 엄마한테는 너도 내 여동생도 모두 중요했어. 하지만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그 아이가 더 약하고 여리기에 지켜내야겠다고 생각했단다. 그리고 여동생이 좀 자라난 다음 어떻게든 너랑 여동생 둘 다 엄마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 아, 저는 그동안 어머니에게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어머니와 저를 만나지 못하게 하셨다니. 그렇다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특별히 아끼거나 사랑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자기 뜻을 거역하고 감히 집을 나간 어머니를 향한 복수였겠죠. 저는 어머니에게 그럼 다시 만났을 때 왜 여동생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여동생에 대해서 평생 비밀로 하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동생에 대해 궁금하고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여동생에 대해 밝히기를 꺼리셨어요. 알고 보니 여동생 역시 많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간세포 암종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간 이식을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이러한 사실이 혹시나 자신이 아들을 찾은 이유로 비칠까봐 여동생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셨던 겁니다. 나는 너에게 동생에 대해 책임이나 그 어떤 것도 기대하거나 바라는 게 없어.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는 평생 비밀로 하고 싶었단다. 그 아이 역시 자신의 오빠에 대해 전혀 모른다. 아빠에 대해서도 잘 몰라. 내가 그냥 미혼모로 자신을 낳았다고 했거든. 연애 때 만난 사람인데 사고로 죽었다고 이야기해줬어. 혹시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너에게 괜히 여동생에 대한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고, 그 아이 역시 그런 아이는 아니었지만 괜히 아버지나 오빠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했단다. 그리고 궁금해서라도 자신의 아버지를 찾고 싶어 연락했다가 괜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했어. 나중에 우리가 같이 살게 되면 그때 진실을 말해주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단다. 내가 너를 찾은 이유는 이미 아주머니에게 들어서 알다시피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아서야. 어쩌면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너를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서. 염치 없는 것을 알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딱 한 번이라도 너를 보고 싶었어.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네 여동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다시 한번 설득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나면 세상에는 이제 오롯이 저 혼자만 남는데 하나 남은 가족마저 모른 채 살고 싶지 않다고요. 어머니께서는 몇 번을 거절하셨지만 제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셨죠. 사실 여동생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유한 집에서 아버지의 지원을 받으며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아이는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했으니까요. 그 이유가 저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 지금이라도 그 애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여동생에게 오빠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 다시 병원으로 제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는 여동생이 어떤 아이일지 궁금했습니다. 오빠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아이는 어떤 반응일까? 오빠가 있어서 좋아할까? 아니면 외동딸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오빠가 생겨서 싫어할까?
부모님 없이 혼자서만 살았던 저는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10대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과일, 과자, 케이크, 초콜릿, 사탕, 젤리, 그리고 예쁜 가방과 신발까지 사서 병원을 찾았어요. 두근거리며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누가 제 여동생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랑 너무 많이 닮았었거든요. 아파서 그런지 마르고 어두운 표정이었지만 그 아이 역시 저를 보더니 자신의 오빠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 앞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동생 역시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곧 어머니도 돌아가시면 아프기까지 한 자신이 세상에 혼자 남겨질 생각에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차마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말하지는 못했지만 어린 나이에 혼자 남겨질 것이 두려워 몰래 운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랑 똑 닮은 외모에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게 마냥 신기했죠. 그 아이도 자신이랑 너무 닮아서 한눈에 제가 오빠라는 것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병원복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 역시 여느 또래의 10대와 같았습니다. 아이돌에게 관심이 있고 친구들 이야기에 들뜨고 수줍어 하다가도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눈을 반짝이는 그냥 평범한 10대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병원복을 입고 답답한 병실에 갇혀있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한창 관심이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질 나이인데 본인은 얼마나 답답할까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동생에게 간을 이식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목적으로 저랑 동생을 만나게 해준 것이 아니라며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검사를 받아봐도 제가 적합한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 제발 검사라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만약 제가 적합한 대상자인데 언제일지도 모를 기약 없는 날들을 기다리다 동생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계속해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마지못해서 어머니는 검사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저는 동생의 간이식 대상자로 적합한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족이 아니라서 상담을 진행하며 인터뷰가 길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검사를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적합성 판정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동생과 어머니를 설득해 드디어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받는 것 같다며 미안하다며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참 많이 우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소식을 듣고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추후 결과도 좋아서 저랑 동생 모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술이 진행되고 3달이 지났을 때쯤 저희 둘을 보며 간신히 버티던 어머니께서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저랑 여동생의 손을 맞잡으며 그동안 저희 둘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행복했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시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후 동생은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저는 동생의 짐을 챙겨 사는 곳으로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본 동생과 엄마가 살던 집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벽면은 곰팡이 때문인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창문이 달린 화장실에서는 한기가 돌았습니다. 책상만으로 꽉 찬 방에는 이불을 깔고 누울 공간만 겨우 남아있었죠. 동생은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시면서 생활이 더 어려워졌는데 거기에 자신까지 아프게 되면서 형편이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합니다. 원래 살던 집보다 더 안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둘러보며 저는 도저히 동생을 더 이상 이곳에 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혹시 저와 같이 서울에서 지내는 것은 어떤지 물어봤죠. 본가에서 같이 살면 좋겠지만 제가 아직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라 지방으로 내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살던 고향과 친구들로부터 떠나야 하기에 잠시 고민했지만 그래도 어렵게 만난 유일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도 싫다며 저를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동생이 미성년자라 후견인 신청이랑 이것저것 복잡한 것이 많았지만 그동안 어머니와도 오랜 친구 사이셨던 아주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 짓고 저는 동생과 서울에 살 집을 구하고 전학소속을 밟고 이사까지 정말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났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제가 공부하기도 바쁘고 취업 준비로도 이제 정신없을 텐데 자기가 근처 살면서 봐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미 제가 자라면서도 어머니 대신 저를 많이 챙겨주셨는데 제 동생까지 부탁드리며 그런 결례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동생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라고 저희는 서로를 잘 토닥여주며 힘든 과정들을 지나왔어요. 서울로 이사를 하고 동생은 처음으로 오는 서울에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좋아하더라고요. 방 꾸미는데 필요한 것들도 고르고 교복도 사고 학교 다닐 때 필요한 물품들도 샀습니다. 동생은 신기하게도 저처럼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이전 학교에서도 성적 우수생으로 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워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못 꿨는데 이제 명문대 다니는 오빠가 있으니 공부도 가르쳐달라며 벌써 신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시간이 날 때 동생의 공부방도 봐주고 있어요. 일을 많이 하던 엄마랑 어릴 때부터 지내서 그런지 동생은 청소, 설거지, 요리, 빨래, 숙제, 준비물 챙기기 등등 뭐 하나 제가 도와줄 것 없이 혼자서도 척척 잘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사망보험금을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두셨는데 그 수혜자를 저로 해두셨더군요.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뭐라도 남겨주려고 하신 어머니의 마음에 저는 그만 또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저는 동생과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남기신 보험금을 모두 동생 통장으로 넣었습니다. 나중에 대학에 갈 때나 큰돈 들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도록요. 동생은 집도 제가 구하고 자기랑 살면서 이것저것 돈 들 일이 많은데 오빠 통장으로 넣으라고 했지만 저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게 있고 곧 졸업하고 나면 돈도 벌게 되니 이 돈은 네가 가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죠. 어머니께서 늘 저를 생각하고 위하시며 사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동생을 그렇게 챙기려고 합니다. 무정한 아버지를 만나 태어날 때부터 존재를 부정당하고 버림받아 불우한 환경에서 힘겹게 살았던 동생에게 지금이라도 그동안 받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요. 비록 떨어져 있던 시간은 길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하나뿐인 동생, 하나뿐인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서로 존재도 몰랐는데 가족이 맞냐며 굳이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질 필요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생은 저에게 단순히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아이,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도 어머니에 대해 미안함으로 그 아이를 돌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그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동생을 챙겨주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부재와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으로 제 어린 시절이 힘들었던 것처럼 동생은 그런 10대를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세상에 자신이 혼자라는 외로움을 동생은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동생을 돌보는 것도 10대 아이와 함께 사는 것도 처음이라 앞으로도 오빠로서 보호자로서 서투른 부분도 많고 잘해내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동생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좋은 오빠로 살 수 있도록 힘낼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도 제가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 한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아픈 곳 없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